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이제 도구 마지막 시간이네요.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잠깐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배우면서 첫 번째 성형하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지? 성질 개선하기. 성질 개선하기 하면서 열 처리 방법, 불림, 풀림, 담근진, 뜨임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페인트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분리하기 하면서 분리하기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절단과 절삭 하면서, 절단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절삭이 하면서 드릴과 사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저번 시간 수업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이야기는 안 해줬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보통 사포는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사포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종이하고 천하고 있다 했잖아요. 종이하고 천으로 보통 있고, 이 종이 사포가 보통 싸요. 왜냐면은 종이보다 천이 비싸서. 해서 요거는 보통 일회용 느낌이고, 요거는 일회용이라 보기에는 그냥 쓰고 나서 좀 털어가지고 좀 다시 쓰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요. 사포 같은 경우에 보통 판매할 때는 책처럼 한 권, 보통 권 단위로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뭐 50장에서 한 권, 두 권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사포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포하고 톱 정도는 집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이제 하우투 뚝딱뚝딱 마지막 결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재료를, 두 가지의 재료를 합체를 해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결합을 할 때도, 결합하기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프린트를 한번 봐보자면은, 결합하기는 무엇을 많이 한다 했죠? 목재. 두 번째로 금속에서 많이 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 말은 플라스틱은 보통 결합을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왜 결합을 안 한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라스틱은 락앤락처럼 딸깍딸깍 뚜껑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결합이 돼 있는 상태로 뽑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굳이 결합을 많이 하는 편이 없어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그런 부분은 내용을 뺐고요. 굳이 플라스틱은 그런 부분을 한다면은 목재나 금속 쪽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빼놓은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해볼 거냐면, 제일 먼저 목재의 결합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목재를 결합을 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은 목재로 목재를 결합하는 방법과 목재를 철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목재라고 말하는 놈은 목재를 가지고 결합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목재에다가 이렇게 나무 못 같은 걸 박아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목재로 목재를 결합을 한다요. 아니 선생님, 왜 목재로 굳이 목재를 결합하시나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목재하고 철하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재는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은 수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썩기도 하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빨대 구조에 있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목재가 갖고 있는 습기의 양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목재가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가 팽창 수축을 반복하다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기존에 만들어 놨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 목재가 갑자기 뒤틀려 버리거나 쩍 갈라져 버리거나 목재가 갑자기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를 만드는 옛 선조들이 무엇을 고민했냐면, 기왕 목재로 제품을 만들 거면은 우리가 결합 자체도 나무를 이용을 하면은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 같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결합이 더 잘 안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요. 거기에다가 철을 가지고 목재를 어설프게 결합하면 어떤 문제점 또한 발생하냐면, 철이라고 말하는 놈은 금속이잖아. 대부분 철이잖아. 금속이 수분을 머금은 나무와 맞닿게 되면 그 부분이 부식이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결합이 약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급 가구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목재로 목재를 결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목심이라고 말하는 걸로 많이 결합한답니다. 목심이라고 부르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목심, 뭐 영어로는 도웰, 일본어로는 보통 다보는 보통 기둥이라 뜻인데, 그렇게 부르는데 뭐냐면, 나무로 생긴 이렇게 생긴 조그만한, 이게 되게 조그만하거든. 보통 한 요 정도 크기 돼요. 요 정도 크기 된 나무 심을 목재에다 박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목재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
도웰링 지그라고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걸 나무에다가 딱 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줄 수 있도록 여기 드릴로 넣어서 구멍을 뚫어주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재에 딱 대고 구멍을 먼저 뚫어줘요. 양쪽에 똑같이.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여기 사이에 목심을 받고 이 두 개를 땅땅땅땅 망치로 때려가지고 박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결합했는지 안 보여. 본드로만 결합한 것 같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안쪽에 이게 메롱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가끔 혀라고, 우리나라 옛날 말에 혀라고 불렀어요. 제 혀, 남의 혀. 이렇게 혀라고 부르는 모양으로 해놓고요. 이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싸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고급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얘보다 훨씬 더 두껍고 예쁘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러한 페스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 제품이 비싸긴 하지만 이걸로 뚫어서 만들면은 오차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 오차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 조금만 네 손이 틀어져도, 이게 구멍이 0.1mm만 틀어져도 이게 굉장히 못생기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품이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뭐다? 나무로 심을 끼워져 가지고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무못, 필기 한번 해볼게요. 나무못, 이건 뭐냐? 목재를 작은 원기둥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것으로, 이것을 보통 무엇의 대체품으로 사용하냐? 못 대체품으로 사용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보통 하드우드를 많이 써줘요. 하드우드, 보통 자작나무 같은 거 많이 써서 만든답니다. 두 번째, 나무라고 말하는 놈은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나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지? 얘가 길이나 폭의 조절이 굉장히 약해요. 길이도 엄청 긴 나무 만들려면 100년 정도 자라야 되고요. 폭도 두꺼운 나무 만들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무는 우리가 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많이 해줬지? 기억나시나요? 나무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집성재라는 걸 많이 만들어줬다 했잖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성재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집성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나무와 나무를 어떻게 결합을 할까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결합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봐볼 거예요. 첫 번째는 나무와 나무를 조금 각도가 있게 결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걸 우리가 맞춤이라 불러요. 맞춤. 해서 이런 식으로 나무에다 약간 오각형 모양, 아니 오각형은 아니지,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두 개 이렇게 맞물려서 결합을 시키니까 주먹장이라고 부르면 주먹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주먹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맞대어가지고 망치로 박아주기도 하지만 실은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 이게 우리나라 전통 기둥을 만드는 방법이거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가운데 기둥 만들고 여기에 그다음 여기에 이렇게 세 군데에 있는 목재를 한꺼번에 결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걸 사계 맞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가 일정한 각도로 들어온 나무 두 개를 나무만으로 결합을 시켜줄 때 써주는 걸 보고 우리는 맞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나무를 좀 더 길게 해주고 싶잖아 하면은, 나무를 길게 해주려고 하면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봐요. 이 나무에다가 이 나무를 덧대줘야 돼. 어떻게 하면 되지? 어렵잖아. 아니면 이 위에다 뭔가 해서 덧대가지고 망치로 때려박아주는, 그렇게 못생겼잖아. 그럴 때 써주는 게 뭐냐면은 이음이라고 말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많이 해주냐면은 나무랑 나무 사이를 좀 못생기게 잘라가지고 두 개를 사이를 이어가지고 본드로 붙여주는 방법을 많이 써줘요. 우리나라 옛 선조들도 많이 써줬고요. 이 방법이 조금 편하게 만들어져서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핑거 조인트라고, 어디서 배워본 적 있죠? 어디서 배웠지? 여러분들 목재 파트 하면서 나무와 나무를 결합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지. 해서 이것도 핑거 조인트 나무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목재를 길이 방향으로 늘리기 위해서 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우리가 있답니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면 이음이라 부른답니다. 이음. 세 번째로는 나무를 어떻게 해줄 수도 있냐면, 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옆으로 쫙 펼쳐줄 수도 있어요. 옆으로 쫙 펼쳐주면 도대체 뭐가 좋으냐? 나무를 가지고 바닥판 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바닥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 뭐 우리는 뭐라 하면 이거를 쪽매라고 부르고요. 풀가 뭐냐면 이게 영어로 보통 플로어링이라 불러요. 해서 쪽매라고 요새는 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플로어링, 후로링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 보통 체육관 바닥. 아니 여러분 집 바닥으로 쓰는 게 보통 뭐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장판 아니면은 마루라는 걸 깔거든요. 마루라는 걸 깔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을 서로 짜맞춰 가지고 마루를 까는 거야. 이렇게 깔아줄 때 쓰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쪽매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순우리말이에요.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맞춤. 맞춤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목재를
직각이나 일정한 각도로 결합을 하는 결구법, 결구법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이것들을 서로 결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재 한쪽 끝에 꼭지를 만든 뒤 다른 쪽에 구멍을 만들어서 두 개를 서로 끼워 맞추는 형태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만 끼워 맞추는 형태로 하냐?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끼워 맞추는 형태대로 해준답니다. 두 번째, 이음이라 부르는 건 목재를 어떤 방향? 길이 방향으로 우리가 결합시켜 줄 때 많이 쓰고요. 주로 어떤 때? 길이를 느리기를 해줄 때, 길이 느리기를 위해, 말이 좀 이상한데 길이를 느리기 위해 사용해 줍니다. 다음 세 번째, 쪽매라고 부르는 건 어떤 방향이에요? 목재를 나뭇결 방향으로, 나뭇결 방향으로 우리가 맞대어 결합을 해주는 거고, 주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쪽매라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만 나뭇결 방향, 나뭇결이랑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뭐지? 빨대라 하죠. 그러니까 빨대가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빨대 방향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쪽매, 영어로 플로어링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목재는 보통 이런 방식을 많이 써주고요. 이런 방식을 써줄 때 목재는 보통 본드라는 걸 써줘요. 목재에서 많이 쓰는 본드는 이런 본드를 많이 써요. 목재에서 많이 쓰는 본드 뭐 굉장히, 물론 이거 목재에서만 본드를 쓰냐? 아니에요. 목재에서만 본드를 쓰지 않고요. 뭐 철물을 결합할 때하고 플라스틱을 결합할 때 본드를 많이 쓰는데, 목공용으로 하면 목공용 본드, 그 다음에 순간 접착제,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 접착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런 게 다 접착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주기도 한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철물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철물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철을 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철을 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면 목재를 가지고 결합을 시켜줄 때보다 나무 입장에서 장점이 있느냐?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결합하는 시간이 훨씬 짧게 걸려요. 왜냐하면 철을 가지고 결합을 시켜준다고 해봅시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내가 이거 만들고 싶어. 이거 상자 만든 거거든? 이거 상자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결합시켜주면은 여기를 다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무 두 개를 맞대어가지고 본드를 발라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 하나 만드는 데만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 어떻게 만들지? 갖다 대고 못으로 때려 박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10분이면 만들어, 10분, 15분이면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쉽겠지. 그래서 철로 우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만드는 시간이 되게 조금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각진 거면 거기에다 다른 철판을 대주고 철판에다 망치로 때리면 돼요. 하기 때문에 결합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점. 해서 전통 가구를 만드는 거, 비싼 가구를 만들 때는 보통 무엇으로 많이 해주냐면은 아까 말했던 목재 결합을 해주고요. 싸구려가 말하는 거는 MDF나 파티클 보드.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싸구려 가장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쓰는 교탁, 아니면은 이것도 실은 싸구려거든. 여러분 집에 있는 장롱, 이런 거 대부분 다 자세히 보면 다 목재가 다 싸구려야. 그런 것들을 결합할 때는 그냥 거기 갖다 대고 거기에다가 기역자 아니면은 일자로 평자로 되는 철 갖다 대고 망치로 때려 박거나 드릴로 박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철을 가지고 결합을 해줄 때는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많이 써줘요. 하나하나 이름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긴데 이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요거 뭐라 부르게요? 요거 못이라고 불러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못이라 불러요. 두 번째, 요거는 뭐라 부르죠?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 부르냐면 나사라고 불러요. 나사라고 부르고요. 나사들 중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생겨있는 걸 보고 우리는 수나사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끼워지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암나사라고 불러요. 이해돼? 이거는 수나사, 이건 암나사. 영어로 이야기하면 수나사는 볼트, 암나사는 너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 굳이 지금 프린트에 나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런 거 넣기도 하지. 이거는 뭐라 부르냐면 와셔라고 불러요. 왜 이런 거 넣어주냐면 수나사랑 암나사랑 서로 연결하는데 구멍이 어설프게 살짝 커버리거나 하면은 이게 결합이 되다가 이게 쏙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럴 때는 와셔라는 걸 철판 하나 더 떼고, 주로 많이 해주는 게 그 재료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판을 보통 덧대고 해준 그런 철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 이건 뭐라 부르게요? 나사는 아니지, 못도 아니지. 그래서 나사못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사못이라 불러요. 그래서 나사못이라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보통 목재에다 박아주는 나사못이고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건 보통 철에다 많이 박아줘요.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면은 나무에다 박아줄 때는 끝이 뾰족하기만 하면 잘 들어가거든. 그래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고요. 목재에다 이용해주면 끝만 뾰족하게 한다 해서 목재를 뚫긴 힘들어요. 그래서 드릴을 앞에다 살짝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드릴 부분이거든. 드릴처럼 생겨서 요거를 이렇게 쓱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요걸 직결 피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못, 철과 같이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뾰족한 막대로 여러 개의 재료를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나사, 볼트랑 너트가 있고요. 원 기둥 또는 둥근 구멍 주위로 어떤 모양? 나선 모양의 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선 모양. 그래서 바깥쪽에 홈이 있는 거를 뭐라 부르냐? 볼트, 수나사라 부르고요. 안쪽에 홈이 있는 거를 너트, 암나사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 나사못은 영어로 스크류라 부르거든요. 나사못은 뭐냐면 암나사 없이 수나사를 원뿔 형태로 만든 걸 보고 말해요. 원뿔 형태. 원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암나사 없이 재료를 뚫어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재료를 둘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아래에서 조이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위아래 구멍을 뚫지 않고 얘만 쓱 박아가지고 해주는 거지. 그래서 못과 나사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리벳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벳이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특징이 원하면 다 뽑아버릴 수 있거든. 이거는 뽑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뭐냐면 얘를 요게 리베터라고 부르거든. 얘가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입에다 꽉 물어버릴 수 있어요. 입에다 꽉 물잖아. 물고 나서 이거를 리베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악력기처럼 하잖아. 그럼 여기 끝에 요걸 얘가 조금씩 잡아당겨서 요 끝에 있는 철을 조금씩 찌그러뜨려요. 이 철을 왜 찌그러뜨리냐? 여기 사이에다 우리가 재료를 두 개를 넣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찌그러뜨리게 되잖아. 하면 나중에 이게 폭 빠져버리거나 하면 여기에 하나랑 두 개 양쪽에 결합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게 리베터가 여기에 머리를 이렇게 꼭 물고 있는 거야. 쭉 잡아당기면 여기에 찌그러져 가지고 톡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굉장히 많이 쓰는 결합이에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 영구적으로 결합을 해야 될 때. 영구적으로 결합할 때 무엇에 말해보면 될까? 교량을 만들 때. 교량을 만드는데 교량을 만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교량 만들 때 막 교량, 다리 같은 거 만들 때 거기에 차가 많이 지나갈 때 차에 진동이 많거든. 볼트 너트를 해놓으면 이게 잘못하면 너트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만들 때 옷이나 아니면 신발 같은 거 신발에 징 박혀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신발에 징 어떻게 박는지 잘 봐오면은 뒤집어 보면 거기 안에 뭔가 뭉툭하게 돼 있지. 그런 것들이 다 리벳 결합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 똑딱이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 쓰는 결합을 우리는 리벳 결합이라 부른답니다. 해서 리벳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 머리가 두꺼운 못으로 주로 구멍이 뚫린 곳에 여러 개 사이에 통과시켜서 꽂아놓고 기둥 끝을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누르거나 망가뜨려 가지고 영구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구 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영구 결합, 영구 변형, 영구 변형시켜서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좀 재봉틀 좀 다뤄본 적 있나? 옷 같은 거 만들 때 잘 보면은 옷 여러분 똑딱이 만들 때 똑딱이 하나 만들려면 똑딱이 재료가 4개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똑딱이 이쪽 거 2개, 이쪽 거 2개가 필요해서 이쪽 거 2개를 꽉 눌러서 막고 이쪽 거 2개를 꽉 눌러서 막고 그 2개를 내가 똑딱할 수 있게 만들거든. 이렇게 2개를 꽉 눌러서 만드는 것도 동일하게 방금 전에 말했던 리벳 결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인터넷 리벳하고 쳐봐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쳐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용접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용접이라고 부르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2개의 재료를 붙여주고 싶어. 2개의 재료를 붙여줄 때 보통 철에서 많이 쓰거든요. 철에서 쓰는 결합으로 2개의 재료를 붙여줄 때 이 2개의 재료를 보통 2가지 방법 많이 해줘요. 이 2개의 재료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서 이 2개의 재료가 아예 물로 만들어버린 거야. 1500도 이상이 돼서 물로 만들어서 2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 우리가 보통 용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용접도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2개의 재료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붙여주는 방법도 있고 이거 어설프게 잘못 녹여버리잖아 하면은 재료 자체가 망가져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녹이지 않고 살짝만 녹여놓은 상태에서 얘보다 녹는 점이 낮은 재료를 거기다 갖다 대서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또한 용접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용접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용접하는 거 보면 보통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대부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용접을 하는 아저씨가 이런 길다란 막대기를 들고서 용접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막대기가 뭐냐 용접봉이라 부르는데요. 이 용접봉이 철보다 녹는 점이 낮거든요. 얘를 원하는 철에다 딱 댔다가 톡 대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해요. 그 뜨거운 열로 얘를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녹여가지고 치 하면서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게 보통 용접봉을 이용한 결합이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용접봉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예 뭉툭하게 생긴 여기서 아주 뜨거운 열이 나와가지고 이 재료 자체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는 방법 또한 있답니다. 이것도 용접이라 부르고 용접을 잘하면 이렇게 굉장히 예쁜 모양도 나오지. 그래서 이게 용접공들 사이에서 이렇게 예쁜 모양 만드는 게 유행이기도 한데 뭐 우리들이 용접공이 된다면 나중에 혹시나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는 그냥 그런 용접공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목재를 이런 식으로 철을 결합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용접이란 뭐다? 두 개의 재료를 녹이거나 아니면 반쯤 녹인 상태에서 다른 재료를 이어 붙여주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용접이라 부른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긋기와 치수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긋기와 치수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기타에서 이게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 목수라는 직업 아시나요? 목수라는 직업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긴 한데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보기 쉬운 목수가 인테리어 목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인테리어 목수라 부르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집 내부에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들고 하면 가구 아니더라도 집 내부에 이렇게 공간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인테리어 목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인테리어 목수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집을 공사하는 전체 인력, 흔히 말하는 노가다꾼이라 부르는 그 전체 인력들 중에 몸값이 가장 비싼 사람이고 가장 숙련공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무라고 말하는 놈은 생각보다 나무를 우리가 톱으로 자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직각으로 자르는 거랑 직선으로 자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너한테 톱 하나 줄 테니까 한번 이거 직선으로 잘라볼래? 이거 내가 자른 거거든요. 지금 어설프게 보면 이게 직각이 맞는 것 같지? 이쪽 직각 맞는 것 같잖아. 요거 기계, 이거 내가 잘랐거든요. 이거 미세하게 봐보면 이게 목재가 이렇게 울퉁불퉁 울려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 두 개가 딱 붙여보면은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각을 재고 이렇게 직각을 맞추는 작업을 능숙하게 하면서 집에 있는 전체 구획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목수고 이런 목수들은 현재 2019년, 20년 시세로 하루 일당이 35만 원이던가?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치수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많은 노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수를 정확하게 재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써요. 그 도구들이 대표적인 도구가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쓴답니다. 첫 번째로는 직각 모양으로 꺾여져 있는 자를 써요. 이걸 직각자, 우리나라 말로는 곱자라고 그렇게 곱아져 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곱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꺾여져 있는 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직각을 만드는 게 어렵다 했잖아. 그래서 이 자를 이용해가지고 직각을 미묘하게 89.5도가 아니라 90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직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각자를 첫 번째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줄자라는 것도 많이 써요. 줄자라고 말하는 건 뭐지? 줄자는 너희들 집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줄처럼 쭉 길게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기술 쪽이 아니라 가정 과목에서도 줄자를 많이 쓰는데 가정 과목에서 많이 쓰는 줄자는 보통 힘이 없는 천으로 만든 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줄자를 많이 쓰고요. 기술 과목에서 줄자라고 말하는 거는 쇠로 만들어 가지고 연철로 만들어서 이게 원하면 구부려 가지고 필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는 줄자를 보통 보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줄자를 가지고 보통 뭘 해주냐면 여러 가지 길이를 재줄 때 많이 해준답니다. 해서 진짜로 줄자를 능숙하게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천장의 길이도 막 재요. 여기 줄자를 구부려 가지고 막 이렇게 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때 써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줄자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개시켜줄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하나 소개해줄게요. 이게 뭐냐면 먹줄이라는 거거든요. 이 먹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어디까지 보일까? 지금 여기 보이나요? 보이지?
여기 보면은 목재가 길게 붙여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누가 했냐면 목수가 했거든요. 목수가 목재를 길게 붙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붙일까요? 길게 붙이고 싶은데 이게 수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평이 맞게 붙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말이야. 그래서 수평이 맞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써주는데요. 수평이 맞게 해주기 위해서 제일 많이 써준 도구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도구를 많이 써요. 이걸 뭐라고 해요? 수평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이저 수평계라고 부르는데 이거 우리가 켜잖아. 켜면은 얘가 레이저가 이렇게 쫙쫙쫙 보통 3축 레이저를 많이 써. 하면은 요렇게 해서 레이저가 착착착 공중에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 레이저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가면 수평이구나, 이렇게 가면 수직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주는데 그걸 파악을 했다 쳐. 파악한 걸 줄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줄을 그어놔야지 우리가 거기에다 뭔가를 놔두는데 줄을 그을 때 여러분처럼 자대면서 그리면 너무 정확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쓰는 게 바로 이 먹줄이라는 걸 많이 써요. 먹줄은 뭐냐면 요게 이렇게 핀이거든. 요 핀을 쭉 잡아당기면은 요 안에서 실이 나와요. 실이 나오는데 여기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볼펜 이런 잉크 같은 게 묻어있는 실이 길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길게 나온 실로 이 레이저로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를 잡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길게 뽑아. 그리고 나면 여기 먹이 묻어 있잖아. 그럼 이 줄을 딱 잡고 팅 하고 튕겨. 그러면은 이 줄이 벽에 아니면 바닥에 찰싹하고 달라붙으면서 거기에 줄이 그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먹줄 작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보통 목수들이 와가지고 무언가 제품 우리가 집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먹줄 작업이라는 걸 많이 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위아래가 맞는지 확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고요. 이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직각이 맞고 수평 수직이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여러분들 물건 만들잖아요. 굉장히 봤을 때 못생기고 울퉁불퉁한 거 엉망진창으로 보이게 물건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뛰어난 목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보통 목수들은 10년 정도 된 경력이 일반적으로 좀 하네 아니면 이제 좀 초보 티 벗었네 정도가 10년 정도 경력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10년 이하 아니면 5년 정도 경력이면은 혼자서 작업을 나갈 수도 없어요. 혼자서 물론 목수 원래 혼자서 작업을 안 하긴 하지만 혼자서 뭔가 일감을 따오는 것도 안 될 만큼 목수 작업은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쓴답니다. 자,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직각자라 부르는 건 뭐냐면 직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로 목재에 직각을 재거나 직각으로 선을 그을 때 많이 쓰고요. 줄자라고 부르는 거는 긴 줄로 되어 있는 자로 길이를 잴 때 쓰고 주로 유연한 금속을 많이 써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길게 높이도 잴 수 있고요. 길이도 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도 잴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 먹줄이라 부르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을 고정을 한 다음에 먹물이 묻어있는 줄을 팅 하고 튕겨내서 목재나 바닥이나 어디든 줄을 그을 때 많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클램프랑 바이스라는 걸 많이 쓰게 되거든요. 실은 이게 다 클램프라고 말하는 종류인데 클램프라고 말하는 게 쪼이다, 고정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램프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잖아. 그러면은 본드가 붙어 있다 해도 이게 실은 본드가 마를 때까지 이 재료가 꽉 붙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본드라고 말하는 게 어설프게 붙어 있어도 이 재료가 어설프게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어설픈 틈과 틈이 모이다 보면은 목재가 1mm, 2mm, 3mm가 틀어지게 되고 그럼 전체적인 가구나 제품이 모양이 뒤틀려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재로 제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제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클램프로 고정을 하는 과정을 꼭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클램프라고 부르는 거는 이렇게 파이프 형태도 돼 있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통 목재를 이렇게 쥐어가지고 목재가 안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걸 보통 클램프라 부르고요. 이런 클램프들 중에서 특히나 보통 책상이나 공구 작업대에 고정이 돼가지고 이게 재료를 여기 위에다 꽉 물어가지고 재료를 가공을 할 때 재료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바이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바이스. 해서 보통 나무로 작업을 할 땐 바이스로 이렇게 시간입니다. 자신의 책상을 교실 바닥에 있는 선에 맞추고 차분하게 앉아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주길 바랍니다. 남녀 한 명씩 화장실로 가서 손에 30초 이상 씻어주시고 밥을 먹을 때는 대화를 자제해주세요. 마스크는 항상 써주세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대패라고 부르는 게 나무를 깎아주는 도구인데 이런 거 작업을 할 때도 쓰고요. 아니면은 방금 전에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도 목재가 이게 잘못하면 뒤틀린단 말이에요. 목재가 막 돌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 아니면은 톱질을 해줄 때도, 아니면은 톱질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나무가 아니라 철을 고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무언가 재료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줄 때 많이 쓰는 게 바이스랑 클램프라 부른다. 클램프가 더 큰 개념이야. 클램프 안에 바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만 이야기해 주자면 공구 사이에 클램프랑 공구 사이에 재료나 부재를 끼워 넣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고, 주로 고정하거나 조립을 하거나 접착을 할 때 많이 써주고요. 바이스라 부르는 건 뭐냐면 작업대에 부착을 해놔서 절단이나 절삭 시 재료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제조 수업을 하는 게 다 끝났어요. 자, 한번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처음부터 넘어갈게요. 제조라고 말하는 건 제품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제품을 만드는 활동인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활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떤 활동을 알아야 되지? 설계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재료에 대해 알아야 되고, 도구에 대해 알아야 돼요. 설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설계도를 세 가지를 배웠어요. 사투상법, 정투상법, 등각투상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재와 금속과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세부적인 것들도 이야기해 줬어요. 뭐 목재는 뭐 가공재에 대해서 MDF, 파티클보드, 집성재 이런 얘기해 줬고, 금속은 금속과 합금 이야기하면서 철, 구리, 알루미늄 이야기해 줬고, 플라스틱 열 경화성, 열 가수성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 등등 이야기해 줬잖아요. 마지막으로 도구라고 부르는 거는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활동이고요. 물건을 만드는 활동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지. 성형학이라고 해서 쪼물딱거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처리라고 부르는 성질 개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고요. 재료를 자르는 분리하기도 있었고, 재료를 결합하는 방법을 해서 목재끼리 결합하는 거, 철끼리 결합하는 거, 목재랑 철을 섞어서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철물 결합, 목재 결합, 용접, 그 다음에 접착제 같은 것도 배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길이를 재려면 어떤 걸 보통 많이 쓰는가 하면서 많이 쓰는 거 곱자, 직각자하고 줄자하고 먹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재료를 고정시킬 때 많이 쓰는 거 클램프와 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걸로 제조 수업은 다 끝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번 수업부터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것도 제조의 하나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따로 빼서 수업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따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다음번 수업 때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3D 모델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학기 때는 건설 수업을 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다면 실습을 할 건데, 3D 모델링과 관련해서 집을 만들어 보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3D 모델링, 일단 3D 프린팅과 모델링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원래 우리가 서로 같이 봤다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나올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알려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하기에는 그런 걸 알려주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으로 하면은 조금 더 쉬운 거. 얼마나 쉽냐면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도 원한다면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